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개화 사상의 형성과 개화 세력의 대두 여기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들은 순서라고 그랬죠. 순서. 그래서 19세기에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기억나시나요? 그 세도정치를 끝맺은 사람이 누구라고? 흥선대원군. 우리는 대원군의 정치를 둘로 나눴죠.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재확립시키는, 또 대외적으로는 그렇죠. 서양의 통상 수교 요청을 거부하는 수교 통상 거부 정책, 즉 세국 정책 이렇게 둘로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시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드디어 닫았던 문호를 활짝 열고 일본과 먼저 강압적인 근대적 조약, 즉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고 기타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한번 뚫고 들어온 이 문을 통해서 서양 여러 나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온 나라 해봐. 누구? 미국,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독일, 또 러시아,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속속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는 서양 열강한테 문호를 활짝 열어 제치게 됐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중요한 것들은 어떤 사상이 나오면 그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해둬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상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또 그러한 사상이 형성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 사상의 핵심 인물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다시피 배워야 될 내용이 개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개화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형성된 개화 사상이 그 뒤에 어떻게 역사를 끌고 가느냐,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또 주인공들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정리를 하나하나 잘 해두시고 그 다음 사건과 이렇게 연관되어가는 연관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세력입니다. 세력.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그 유형이 되게 시간을 묻든지 순서나 연대나 그죠? 이렇게 시간을 묻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일궈낸 주인공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물을 때 최익현 또는 뭐 박규수 이렇게 어떤 개인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지만, 또는 뭐 이렇게 개화 사상가들 또는 개화 세력 또는 위정 척사파 이렇게 어떤 뭉퉁이, 알겠어요? 어떤 집단, 어떤 세력들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을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은 여전히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역사를 읽어온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상과 그 사상을 끌고 간 사람들, 그들이 또 어떤 역사적 팩트,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감이 좀 잡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먼저 개화 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개화 사상이 형성되게 된 그 배경을 보자면 말이죠. 개화 사상 형성의 배경을 보자면 우선 이 개화 사상은 자, 이거 보십시오. 청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청나라에 이미 다 배운 내용이죠. 양무운동. 이 무자가 힘쓸 무자라고 그랬어요. 서양화에 힘쓰는 운동이죠. 청나라는 이미 증국본 또 뭐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서양화에 힘쓰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고 그랬다. 한인 관료들에 의해서 주로 양무운동이 일하는데, 자, 여러분 이 양무운동과 함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당시에 슬로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 양무운동 때 제시된 슬로건은 뭐냐? 중, 채, 기억나세요? 서, 용 그랬죠. 그죠? 중채, 서용. 그래서 중국의 이게 몸체자, 체육할 때 체자잖아. 신체할 때 체자입니다. 중국의 몸뚱아리에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런 중채 서영 운동을 양문동 당시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중국의 몸을 그대로 놔두고, 알겠어요? 기술 문화만 서양 것을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펀더멘탈, 기본은 중국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 기술 문화만 받아들이자. 공장이라든지 또는 뭐 배라든지 군함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양 것을 받아들이고 중국의 정신이나 중국의 체제, 중국의 시스템은 그대로 두자라고 했던 청나라의 양문동이에요. 그러니 이 양문동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대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서양화가 제대로, 서구화가 제대로 달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반쪽짜리 근대화 운동이었다. 그 때문에 청나라는 근대화에 실패하게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근대에 대한 가치를 달리 봅니다. 옛날에 근대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근대를 넘어서 모던을 지나서 오늘날 현대사회로 왔죠. 포스트 모던까지 와보니까 야, 근대 인간이 그렇게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인간적인 것, 합리적인 것, 특히 인간의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둔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는데 인간만을 위한, 인간의 탐욕의 근간,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알겠어요? 이런 근대의 사고나 근대의 기술 문명이 결국은 뭐냐?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성을 오히려 말살하고, 알겠어요? 오늘날 여러 가지 20세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더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들이 근대를 뛰어넘는 근대를 비욘드한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서는 근대가 까입니다. 근대가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근대화를 하지 못한 그 당시에는 어서 빨리 서구화의 물결을 우리도 타야 된다. 서양 문물을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도 근대화 대열에 참여해야 된다. 안 그러면 늦어가면서 말이야 서양화의 물결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국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몸뚱아리는 중국 것을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반만 받아들이자, 이렇게 중체 서형을 내세웠다. 알겠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당시 이제 일본에서도 서양의 양문운동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미 어때요? 이미 근대화 운동을 한참 추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어때? 문명 개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문명 개화 운동. 그래서 서양의 청나라의 양문운동처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는 문명 개화 운동인데, 여기서 내세워진 슬로건은 뭐냐? 일본에서는 청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이 중체 서형을 내셨다면 일본은 화혼양제예요. 이 화가 되게 일본을 상징한답니다. 일본 화.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일식 초밥 같은 거 일식이잖아요. 일식집에 가자라고 하지만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일식집이라고 하지 않고 화식집이라고 합니다. 화과자 그럼 여러분 금방 알죠. 일본 과자를 화과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한자 말이나 다름없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중국을 대표하는 한자 그러면 중 그러잖아. 중식, 중화 요리 하는 것처럼 화식 그러면 화 그러면 일본을 대표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 일본의 혼, 그죠? 서양의 제주입니다. 화혼양제를 강조했어요. 화혼양제. 그래서 일본의 혼, 서양의 서양의 기술문화. 그러니까 자, 이것도 보세요. 정신은 일본의 바탕을 두되 제주는 기술문화는 서양의 기술문화를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체 서형이나 화혼양제나 둘 다가 뭐야? 반은 우리 것을 고수하되 기본, 그러니까 프레임은 우리 것을 갖고 있대, 기술문화만 당장 우리한테 쓸모있는 서양의 과학기술이나 또는 뭐 근대화된 물질 문명이나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자라는 이런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 조선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조선에서는 자, 동도 서기를 주장합니다.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도가 정신이잖아요. 도는 동양 우리 것의 근본을 두고, 그죠?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도서기. 자, 여러분, 중체서형 청나라 거, 화혼양제 일본 거, 그 다음에 동도서기 우리 건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근대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근대화를 이루기 힘듭니다. 근대화의 한계가 있었다, 한계. 알겠죠? 왜 한계냐? 부분적이란 말이야, 부분적. 원래 우리가 근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근대란 뭐냐? 우리가 근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대란 하나의 복합적인, 종합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첫 시간에 있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는, 서양의 시민혁명 결과 서양에서 이룩해낸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돼. 그래서 정치 시스템이 민주주의로 가야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획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라고? 경제적 근대화는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우리가 다 봤죠? 서양도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왜 근대 산업 자본주의가 완성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쯤 가면은 이 자본주의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지네 나라의 지네 나라의 자본을 더욱더 살찌우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탐욕적, 침략적 그런 양상을 띠게 된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뭐냐? 사회적으로, 중세의 특권 계급들을 타도하고 서양의 시민혁명 결과 어때요? 중세 봉건 영주라든지 또는 절대왕정의 그 기득권자들을 타도하고 새로 부르주아들이, 시민들이 평등사회를 일으켜냈습니다. 시민들이 보통 선거에 의해서 참정권을 가졌다라는 의미에서 평등사회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완전한 평등이 아니었어요. 그래 안 그래? 이 근대의 평등사회란, 서구적인 평등사회란 뭐냐? 서구적인 평등사회란 결국은 시민 부르주아들이 참정권을 갖게 했다라는 의미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에서 평등사회지,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더욱더 더 커지게 된다. 이런 불평등의 심화된 모습을 보고 누가? 예, 마르크스가 또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이후에 등장한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 경쟁을 내세우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어때요? 평등사회를, 진정한 경제적 평등사회를 일으켜보자.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오히려 예, 경제적인 불평등의 의미,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타 이제 문화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보자면 예, 인간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의 바탕을 둔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깨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합리주의로 가더라. 합리주의. 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예, 그 화헌양제운동, 그죠? 그리고 우리 조선의 예, 동도서기론 전부 다 뭐예요? 예, 이 모든 근대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질 문명만, 그죠? 그래서 물질 문명만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근대식 공장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자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어요? 평등사회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서양의 근대화된 사상을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근대화라는 한계가 있었다. 잠깐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 그런데 이런 한계를 잽싸게 깨달은 놈들이 바로 누구냐? 일본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근대화의 한계, 문명 개화론, 화헌양제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극복하기 위해서 1868년에 오로지 일본만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그저 뭘 단행했다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 알겠어요? 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오로지 일본만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근대화에 성공했어요. 이 메이지 유신은 바로 뭐냐? 일본이 야, 이렇게 우리가 서양한테 많이 뒤졌는데 우리가 서양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완전히 다 바꾸자. 정치, 경제, 군사, 알겠어요? 모든 면에서 전면적인, 우리가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면적인 근대화, 그죠? 전면적인, 또는 뭐라고? 급진적인, 급해?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 서둘러? 우리가 이 뒤떨어진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돼. 이렇게 급진적, 전면적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잡자고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일으킨 운동이 바로 누구예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뭐야? 갑신정변이죠. 그러니까 갑신정변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우리도 근대화를 일으켜보자 라고 추진했던 급진개화파 예, 그 독립당이 일으킨 그런 우리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못 받으려고 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의 개화 사상가들은 이렇게 동도서기론의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정리, 동도서기론의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의 동도서기론이란 뭐냐? 청나라의 양문동과 일본의 문명개화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잠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동도서기론은 개화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개화사상. 특히 이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었던 실학사상이죠. 자,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었던 실학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그 실학사상 중에서도 누구냐? 중상학파입니다. 중상학파를 대표하는 누구야? 그렇죠. 박지원의 손자가 누구였냐면 박규수였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제너럴 시험하는 사건 나올 때 바로 이 박규수를 얘기했습니다. 박규수는 이렇게 박지원이 손자이면서 초기 개화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개화 사상가였어요. 실학자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찍부터 청을 왕래해서 청나라 문물에 밝았던 박지원 아닙니까? 그 손자인 박규수가 일찍부터 서양 문물에 눈을 뜨고 이 박규수와 함께 또 누가요? 박규수 통역관이었던 오경석 그리고 유대치, 유홍기라고 하죠. 유홍기. 이 사람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유대치라고 합니다. 대치라고 돼. 대치.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 세 사람이 초기 개화파다. 알겠어요?
1870년대에 활약했던 초기 개화파입니다.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 벌써 우리가 개항을 하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흥선대원군 때도 이렇게 우리도 근대화를 서둘러야 됩니다. 우리도 개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개화를 주장하는 초기 개화파들이 있었으니 그 초기 개화파가 누구라고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인데 이 중에 박규수만 양반이고 나머지 두 사람들은 신분이 뭐야? 중인이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아, 그렇구나. 중인 출신인. 그래서 청나라의 통역관으로 왕래를 했던 오경석. 이 오경석 이름 박규수가 그 제너럴 셔마노 사건이 1871년에 일어나죠. 72년에 이제 청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를 다녀와서 제너럴 셔마노, 미국이라는 근대화된 나라랑 한번 싸워본 전투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새롭게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청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견문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눈이 좀 트였잖아. 그때 함께 따라갔던, 통역관으로 따라갔던 오경석과 함께 초기 개화 사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홍기는 특히 제자들을 많이 웅성했어요. 유홍기는 한의사 출신입니다. 이 한의사 출신 유홍기가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이 유홍기의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누구라고요? 박영효, 또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급진 개화파들 알겠어요? 유홍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 통역관으로 갔다 왔던 오경석이 가져온 책이 서양 문물을 소개하는 근대화된 서양의 사상과 학문을 소개하는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들이랍니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말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경석이 들고 온 책이 뭐였다고? 해국도지, 영환지략. 오케이.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서양 근대화된 문물을 소개하고 있었구나.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개화사상이 우리나라 초창기의 개화사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과정을 쫙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우리 교재랑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그랬었는데 먼저 개화사상이 형성돼 가는 과정을 보자. 개화사상의 형성이죠.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1868년에 66년에 병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를 겪었죠. 오페레트 도굴 사건 68년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 중국, 청나라 이렇게 동양 여러 나라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껏 서양 열강의 침략에 대응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이미 정의를 내려놨었습니다. 동아시아 각국이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청나라는 뭐냐? 청나라는 다 나왔습니다. 중체, 중국의 몸뚱아리와 서양의 기술 문화. 그죠? 자, 동도, 우리 조선은 동도, 서기, 일본은 화혼, 양제라고 했습니다. 화혼, 양제. 그죠? 자,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청나라, 조선, 일본이 이렇게 중체서용, 동도서기, 화혼, 양제를 내세우면서 청나라는 나중에 이제 급진적인 개혁운동이 변법 자가운동을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죠. 공양을 했던 사람들인데 중국에서 야, 우리도 이렇게 양문동처럼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근대화 운동 해서는 안 돼. 우리도 완전히 일본처럼 확 바꿔야 되라고 하면서 일본은 메이주신을 본받아서 뭐예요? 변법 자가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메이주신만 성공했지. 캉유웨이나 량치차오가 추진했던 변법 자가운동 실패했어요. 그죠? 자, 일본은 1868년에 메이주신을 단행하고 우리는 1884년에 갑신정변을 단행했는데 일본만 메이주신에 성공해서 일본만 결국은 뭐냐? 근대화에 성공했다. 그죠? 그래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양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된 제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식민지로 전락했고요. 중국은 어때요? 반식민지 상태가 돼요. 반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서 중국도 근대적인 국가를 중화민국을 세우게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시아 각국이 서양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해서 각각 어떻게 근대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을 동력 삼아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는지를 나라별로 싹 봐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통상개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도 통상개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사람 해보자. 누구야? 읽어보세요. 누구라고? 박규수. 또 누구라고? 오경석. 또 유홍기. 이때가 언제라고요? 1870년대. 다른 표현 언제? 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이 말이에요. 세국정책을 시퍼렇게 날이선 세국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벌써 그때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전하, 우리도 빨리 서양과 통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떨어지옵니다 하면서 통상개화론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다. 그 통상개화론을 펼친 사람들이 누구냐? 박제가, 박지원 이렇게 중상학파 실학자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중상학파 실학자의 후손들이다. 실학자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렇게 통상개화론은 실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청나라의 양문동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일본의 문명개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통상개화론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점, 여기 선생님이 다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지금 쫙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화파가 형성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초창기의 초기 개화파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라면 이 개화파는 언제냐? 개항 이후에요. 개항 이후. 되게 이제 개화파가 개항 이후에, 그죠? 민씨 정권 이후에, 민씨 정권 이후에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화파가 형성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일본의 사절 일행으로 가기도 하고, 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보빙 사절단 일행으로 미국을 다녀오기도 하고, 청나라의 영선사로 파견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개화파가 형성되는데,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개화파가 다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진답니다. 주로 이 개화파가 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지느냐? 자, 이거 봐봐요. 급진 개화파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예, 일본의 메이주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로 일본의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았죠. 알겠어요? 문명개화론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반면에 온건 개화파들은 청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문명개화론. 요건 뭐야? 청나라의 양문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 양문동. 알겠어요? 청나라의 양문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봐봐. 김윤식, 어윤중,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온건개화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급진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되게 개화파 그러면 근대화를 추진하자라고 하기 쉬운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돼. 자, 이 개화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개화를 하려고 했던 놈들은 바로 이 급진개화파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이들을 독립당이라고 하면 독립당. 알았어요? 그래서 청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한 거야. 우리가 명색이 근대화를 하고 자주적인 나라를 세워보자, 근대국가를 세워보자라고 하는데 청나라한테 빌붙어도 되겠느냐? 청나라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를 세워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급진개화파라면, 이쪽 사람들은 뭐야? 온건개화파들은 청가의 4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도서기의 바탕을 둬. 이거 뭐라고 그랬죠? 동도서기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쪽짜리 근대란 말이야. 반은 동양의 도를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래 갖고는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양문동의 영향과 청에 대한 4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온건개화파는 뭐냐? 온건개화파는 주로 민씨 일파들이 많았습니다. 민씨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초창기 개화운동과 개항을 주도하고, 알겠죠? 주로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온건개화파들인데, 진정한 근대화는 누가 이루려고 했다? 이렇게 급진개화파가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급진개화파는 갑시정변을 주도하다가 어때요? 전부 다 몰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884년 갑시정변 이후가 되면 우리나라에 개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알겠어요? 개화를 하려고 했던, 진정한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씨가 마르고 어떻게든지 청나라에 빌붙어서 또는 민씨의 치마폭에 감싸여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알겠어요? 이런 친일파, 친청 사대주의적인 놈들이 나중에 또 뭘로 든다고? 친일파로 갈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김홍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개화파가 나중에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갈라지는데, 이때가 저게 언제냐? 1882년 이모군란 이후랍니다. 알겠죠? 이모군란 이후가 되면 이렇게 개화파가 두 세력으로, 그러니까 82년 이모군란 이후에 온건개화파, 청의 영향을 받은 자들, 급진개화파, 일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둘로 갈라지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의
추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질서 있게 하고 있는데 언제가 쌤이 말씀드렸죠. 공부란 우리들은 머리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내 머릿속이 무질서할 때는 말이죠.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내 머리에 질서가 형성됐을 때 그 질서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어요. 사상이 먼저 들어옵니다. 개화 사상. 알겠어요? 개화 사상이 먼저 있었고 이제 뭐냐? 개항을 하게 되고 그죠? 개화 정책이 추진돼. 정책이. 알겠어요? 개화 정책이 추진되더라. 그래서 자, 우리는 이미 이제 개화상은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 즉 개화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잠깐 물어보자.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개화파들에 의해서죠. 아까 얘기한 개화파들. 이때는 아직 1876년 개항 당시 개항 이후니까 아직 옹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기 이전에 두루뭉술이 뭉뚱그려서 개화파예요. 알겠어요? 그 개화파들에 의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다시 하겠어요? 이때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은 누구라고? 민씨 일파들이다 주로. 알겠죠? 민씨 일파. 알겠어요? 다시 민씨 정권 하에서 누구에 의해서? 개화파에 의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째, 우리는 이제 1876년 일본한테 항구를 열었잖아요. 개항을 했잖아요. 강화도작 체결 이후에 강화도작 전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서로 두 나라는 사신을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1876년 개항 당해년에 우리는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해. 그래서 수신사는 일본에 파견한, 알겠어요? 개항 당시 일본에 파견한 사절입니다. 두 번 파견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수신사를 두 번 파견했는데 1차는 1876년 개항 때고요. 2차는 언제냐? 2차는 1880년이에요. 1880년. 그래서 2차는 김홍집이 파견됐고 1차는 김기수가 파견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봐. 항상 시간과 인간을 알아둘 것. 1차 때 누구라고? 김기수.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김기수는 이렇게 그 1차 수신사라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딴 사람이 바로 김기수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야.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니까 그 당시에 이탈리아 벤베르티라는 그 권투 선수를 쓰러뜨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챔피언을 딴 사람이 그 김기수예요. 홍수아는 들어봤죠? 가끔 대머리 벗어지고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딴 사람이 바로 김기수인데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일본에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기수랍니다. 알겠죠? 이 김기수가 그 당시 가져왔던 책이 뭐냐면 일동기유야. 일동기유라는 기행문을 남겼다. 이름까지 알아둘 것, 책 이름까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일본에 2차 수신사로 갔던 사람 누구라고?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했고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집이죠. 이 김홍집이가 당시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 외교 사절을 만났어요. 청나라 외교관이었죠. 그 당시에. 청나라에 그러니까 주1 공사인가 그래요. 청나라 사람으로서 그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공사 서기관인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황준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황준센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청나라는 짱꼴나고 일본은 쪽발인데 애들이 만나서 대화가 우리 조선 사람 김홍지가 만나서 쪽발이 나라에 가서 만났단 말이야. 근데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삼국이 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한자입니다. 알겠죠? 한자. 그래서 그 일본은 8세기에 한자를 응용해서 가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6세기, 7세기, 8세기 중국은 당나라 때 한자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옛날 당나라 때 한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백화 문자 그리고 간자체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은 일본은 현대문과 그러니까 중국의 현대문 간자체 한문과는 전혀 다른 고전 한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자라는 언어로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필담을 글자를 한자로 써가면서 필담을 나눴어요. 황준센하고 김홍집하고 나눈 필담을 황준센이 정리해가지고 김홍집 씨 당신이 돌아가면 당신 임금한테 이 책을 갖다 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얘기하면서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몇 가지를 적어서 여기다 담았습니다. 라고 해서 지은 책이 뭐냐? 김홍집이가 가져온 책 뭐라고요? 그렇죠. 조선 책략이다. 알겠어요? 조선 책략.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의 저자는 누구라고?
저자는 청나라 사람인 황준헌. 청국 발음으로 황준센이죠. 청나라 사람이야. 청나라 사람. 예, 그리고 이 내용이 뭐였냐. 조선 너네 큰일 났다. 러시아라는 무서운 나라를 조선이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외교 정책이 좋을 걸 이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방아책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방아책. 뭐 그러니까 러시아 디펜스 프로젝트 이 정도 되겠죠. 이게 맞나? 영어가 맞나? 러시아를 디펜스하기 방어하기 위한 그런 외교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아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 이미 다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조선이 러시아를 방어하려면 중국과 친화되고 진중, 그죠? 일본과 혈합해야 되고 결의를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조선 후기에 병자호란 이후에 계속 청나라와 표면상 친해왔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일본하고도 이미 이전에 1876년에 이미 개항을 단행함으로써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으니 새삼스럽게 결의를 논할 필요가 없다. 우린 이미 일본과 조약이 체결된 상태잖아. 근데 정작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든 것은 바로 뭐라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알겠어요? 연미론 그랬습니다. 연미론. 그래서 친중국, 결일, 연미 이 세 가지가 우리 조선에 들어옴으로써 세 가지 내용이 방아책 내용이 조선에 들어옴으로써 조선에서는 발칵 뒤집혔다. 한편으로는 그래 이 조선 책략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 유포돼 가지고 어떤 영향을 끼쳤냐 하면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 미국과 손을 잡는데 수교하는데 영향을 줬어요. 알았어요? 그래 말 되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황준세는 말에 일리가 있네. 러시아라는 그 무서운 놈들을 막기 위해서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오랑캐인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치자. 이런 이론이 맞아떨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좋다. 우리 미국하고 한번 수교해보자. 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게 당시 집권 세력, 민씨나 고종의 생각이었고 그러나 이제 어때요? 지방에 있는 유생들은 생각이 달랐죠. 뭐야?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개항을 해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라고? 또 그 러시아를 막는다는 구실로 미국과 손을 잡다고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말이야. 전국적인 뭐가 일어났어요? 위정 척사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고조되게 되었다. 알겠죠? 이렇게 조선 책략이 이 땅에 유포됨으로써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까지 알아둘 거 다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했다면, 예, 청나라에는 뭘 파견했냐? 청나라는 영선사를 파견했죠. 그죠? 청에는 영선사. 그래서 당시 이제 영선사로 갔던 사람이 1881년에 누구냐면, 예, 김윤식이에요. 김윤식. 그래서 김윤식이는 당시 청나라의 영선사에 가서 텐진에 있는 조병창 무기공장을 구경하고 왔죠. 그래서 청나라 여러 가지 그 근대화된 공장, 근대화된 시설들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이 영선사가 돌아온 다음에 예, 그 근대화된 시설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방문국, 기기창, 그죠? 또는 뭐 전환국 이런 근대 시설들이 세워지는 계기가 됐고 이 영선사 일행은 청나라에 가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급거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기타 또 뭘 했느냐? 기타 예. 개화 정책을 민씨 정부가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추진한 게 바로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그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알겠어요?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관청을 두었죠.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통리기무아문 밑에 각각 분야별로 12개의 사를 두었어요. 알겠어요? 12사. 그래서 12사를 통해서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알겠죠? 통리기무아문. 기타 이제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근대적인 군대를 두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별기군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신식군대라고 했고 대신 뭐냐? 옛날 구식군대인 오군영이 있었는데 이 오군영은 이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영. 그래서 이영은 뭐라고? 장어영과 무의영 이 두 개의 영으로 바꿨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이 오군영은 여러분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도 근대화된 그 뭡니까?
외놈의 조총부대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군사제도를 바꿔야 돼가지고 임진왜란때 벌써 훈련도감, 그 다음에 이괄운한을 계기로 해서 어영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 호란을 당해가지고 초영청과 수호청, 그리고 나중에 숙종 때 금이영이 있죠, 금이영. 숙종 때 금이영. 그래서 그 5군영을 이렇게 장어영, 무의영, 이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구식군대인 이영이죠. 이영 구식군대, 이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대우 때문에, 차별대우. 그래서 이 신식군대는 말이야, 빛과 번쩍한 군복에 지금도 이제 그 육사 생도들이 입고 있는 뭐 금단추 많이 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장화, 가죽장화에. 이렇게 쫙 입혀놓고 쫙 뽑아서 후하게 대접해주고, 반면에 이 구식군인들은 말이지, 9개월 동안이나 월급이 밀렸어요. 월급이라고 줬는데, 선해청에서 이제 월급이 나와서 받으러 갔는데, 당시 어땠습니까? 반은 쌀, 반은 돌,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을 주니까 얘네들이 화딱지가 나왔나. 그래서 그냥 구식군인들이 들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당시 민씨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군란을 일으킨 게 바로 이모군란이죠. 알겠죠? 이렇게 군대가 별기군,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새로 마련되게 됐다. 알겠나요? 자, 기타. 예,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타 또, 뭡니까? 일본에 이제 영선사 이외에도 조사시찰단을 파견해요. 조사시찰단. 그래서 조사시찰단을 일본에, 그리고, 예, 미국에는 보빙사절단, 보빙사라고 그러죠. 보빙사, 미국에 이렇게 예, 조사시찰단, 보빙사절단 일행을 파견하면서 근대적인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서 볼까요? 자, 보세요. 수진사를 파견했는데 1차, 2차 김홍집, 그 다음에 1차는 김기수죠. 사절 일행이 가는 겁니다. 지금 김기수 일행이. 그 다음에 이제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예, 개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통리기무함은 그 밑에 12사를 두었다. 그래서 각각 분야별로 12개 파트로 나눠서 예, 개화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했었다. 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요거 이제 신사유람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절 일행을 파견했다. 미국에는 누구를 파견했다고? 보빙사절단을 파견. 그죠? 군제를 개편했습니다. 5군영을 2영으로, 그죠? 장어영, 무의영, 그 다음에 신식군대인 별기군, 그리고 이 신식군대 별기군은 사관생도를 양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관생도 양성을 위해서 일본에 호리모토라는 교관을 들여왔어요. 나중에 이 호리모토 교관이 어떻습니까? 이모군란 때 성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죠. 그죠?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했었고, 민중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으며 일본 놈들이 침투해가지고 개항 이후에 개화정책의 추진에 반발이 일어나서 결국 이제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차별대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46쪽을 보시면 다 교재에 자세히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북학파의 사상을 계승한 통상개화론, 청나라의 양문동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일본의 문명개화운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화파가 형성됐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예, 초기 개화파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섬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역시 4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개화의 선구자들 박규수의 견해, 박규수가 당시 개항 당시에 우리나라와 주변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이 박규수 글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편이라서 여러 가지 사료들을 쭉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개화파의 형성 49페이지에 개화파 형성은 초창기 개화파 형성은 박규수, 오경석 이런 사람들이고, 거기 50페이지 보시면은 개화파들한테 영향을 준 책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넘어서서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다 전부 다 죄다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해두시고 좀 보십시오. 해국도지 영환지략은 누구야? 오경석이 여권, 통역관으로 청나라에 갔던 오경석이 가지고 온 책 뭐라고요? 해국도지 영환지략. 해국도지는 저자가 청나라 사람 위원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환지략은 역시 청국인인 서계여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오른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지구전요 최한기, 요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최한기의 인정이라든지 또 밑에 만국공법, 그리고 일동기후 중요 표시해놓으세요. 의외로 일동기후를 잘 모르는데 1차 순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김기수가 예, 그 신문명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까지 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야, 내가 일본 갔다 왔더니, 일본이 뭐 문명이 근대화됐다고 마구 떠드는데, 내가 볼 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견해를, 김기수의 그 견해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책략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언. 중요 표시 해놓으세요. 청나라 사람 정관흥이 지은 이언. 이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기타 이제 계합파가 분열,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고, 예, 온건계합파는 김홍집, 어윤중, 예, 51페이지 표입니다. 김윤식, 그 다음에 급진계합파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그래서 다 설명드린 내용을 글로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을 읽어보고, 예, 아하, 언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기타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했습니다. 개화 정책에 대해서 나왔죠. 통신사와 수신사 그랬고 1차 수신사 김기수,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 그런데 1차 수신사로 갔던 김기수가 일동기유 이외에도 줄만 그어놓을까? 수신사 일기를 남겼다. 역시 기행문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던 조선 책략에 관한 글이 53페이지 아래쪽에 읽기 자료로 자세히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는 어때요? 이 통리기무 아문의 12사가 파트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사대사, 변정사, 기계사, 어학사, 교린사, 교린사는 이웃과 친하게 지낸다니까 외교를 담당했던, 통상사는 그냥 보면 알죠. 통상무역을 담당했던, 서남사는 선박 제조, 군함 제조를 말하고, 전신사, 군무사, 군물사, 기연사, 이용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1881년에 일본에 파견된 조사시찰단 아시겠어요? 또 1881년 청나라에 파견됐던, 예, 영선사, 아까 누가 파견됐다고? 영선사로 파견됐던 김윤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찰단 일행이 1881년이고요. 조사시찰단도 1881년이죠. 보빙사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게 1882년인데 그 다음 해에 미국에 1883년에, 예, 보빙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연대를 꼭 좀 알아두시고, 거기 이제 사절 일행이 나왔습니다. 조사시찰단에는 박정양, 홍영식, 어윤중 이런 12명의 조사와 50여 명의 수행원을 보냈다. 또 영선사는 누구냐? 김윤식이를 영선사로 보내서 학생, 기술자 등 총 38명을 텐진 조병창으로 파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빙사는 민영익을 정권 대신으로 해서 이때 보빙사절 대신으로 보빙사절 정사로 간 사람이 민영익이에요. 그 다음에 홍영식 부사죠. 서광범, 유길준 이런 사람들이 파견됐고, 이때 유길준이가 이제 보빙사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구미 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갑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유길준이 남긴 서유견문이라는 책에 그때 보고 온 그런 느낌들이 다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개화정책은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합니다.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줄거봐요. 예, 이런 개화정책은 외세의 침략에 얹혀 있었다라는 점. 개화를 틈타서 일본이나 청나라 놈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항상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보수 유생들이 늘 이렇게 개화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개항 이후에 특히 일본 상인들이 우리 농민들을 많이 등쳐먹고 있었기에 농민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구식군인들, 알겠어요? 또는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 반개화의 정서를 가지고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는 뭐 위정척사운동, 또 하나는 뭐, 예, 이모군란, 나중에 본격적으로 농민들의 불만이 터진 게 바로 1894년 1호부터 10여 년 뒤에 동학농민운동이죠. 우리 이제 다음 역사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